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강의하고 있는 박희용입니다. 자, 오늘부터 그 입문과정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입문과정에서는 공법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 개념은 어떤 건지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은 1월 달에 기본서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기본서 수업하기 전에 꼭 아셔야 될 그런 기본 개념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이 부동산 공법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2차 과목에는 이 중개사법이 있죠. 그리고 공시, 세법 있고 그다음에 공법이 있는데 2차 과목 중에서는 그 공법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이런 과목 중에 하나죠. 중개사법은 일단 양이 좀 이렇게 많지는 않고 공시세법도 공법보다는 양도 좀 적고 이해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과목들입니다. 근데 공법은 2차 과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양이 굉장히 많죠. 일단 법이 6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6개 법률마다 조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토개법이 대략 한 130개 조문, 그리고 도시개발법, 정비법 각각 한 90개 조문 이상 되고 건축법, 주택법 이런 거 다 합하면 법률 조문만 대략 한 600개 되고요.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 포함하면 조문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두 번째로 내용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 다루는 내용들이 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용어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 생소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거 뭐 다 정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공법은 이 어려운 점을 좀 극복해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내용이 생소한 거는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내용이 아주 생소하고 또 구체적인 설명들이 없는 이런 내용들 계속 교재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혼자 읽어서는 내용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이 생소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양이 많아서 어려운 거는 공부를 하실 때 양을 대폭 줄여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줄여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죠. 이제 공부할 게 100개가 있어요. 이 100개의 내용을 다 공부하려면 사람이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완벽하게 소화해서 공부하기 힘들고 대략 한 20% 이런 정도 내용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가 되면 점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한 20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공부한 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객관식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다음 중 틀린 것, 다음 중 옳은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겠죠. 지문이 1번부터 그 5번까지 지문이 쭉 구성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한 분이 이제 문제를 풀면 1번 지문을 쭉 읽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한 분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이 지문 내용이 이 중 어디에선가 나온 사항이죠. 근데 공부는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지문이 맞다 틀리다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 읽으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모르니까 2번을 넘어가요. 그럼 2번 지문도 마찬가지로 보긴 본 건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죠.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결국은 1번부터 5번까지 다 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고민하다 결국 이제 찍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 전혀 공부하는 사람이 찍는 거나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문제를 보고 고민하면서 찍는 거나 확률은 아무 차이가 없죠. 그래서 공부했다는 해도 소용이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면 절대 안 되고 이 내용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한 20개 정도 내용으로 압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줄여진 20개만큼은 100%로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 분들은 잘하면 아주 100점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공부 방법이죠. 양은 줄이되 줄여진 것만큼은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공부가 되면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립니다. 예컨대 1번 지문을 쭉 읽어봤더니 그냥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00개 중에 다 버리고 20개만 공부했기 때문에 이 중에 80개는
본 적도 없는 내용이니까 이거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모르는 내용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질문을 읽었더니 이것도 모르는 거고 3번도 모르는 거고 4번은 본 겁니다. 근데 이분은 봤다는 건 20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공부했으니까 이 지문 내용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공부할 때는 내용이 5년으로 기억했던 내용인데 지문 내용에 3년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 타당성 검토 5글자죠. 5글자니까 5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분명히 5년으로 알고 있는 게 3년으로 나왔으니까 이건 틀린 거 확실하게 알죠. 다른 지문들이 맞다 틀리다 판단할 필요 없이 4번이 틀린 게 확실하니까 4번만 알면 답은 찾게 되는 거죠. 5번은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저와 같이 답이 되는 지문 그거를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답이 아닌 이런 지문까지 다 알긴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양을 줄여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히나 공법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줄여진 20개가 핵심이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공부가 돼야만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이제 파악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공부하다 보면 뭐가 핵심인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있어서 핵심 사항이냐면 일단 핵심이 아닌 거를 걸러내면 나머지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출제 가능성이 낮은 거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 중에는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출문제로 나온 바가 있어도 뭐 자주 출제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뭐 몰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 거는 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출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요 하나를 위해서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어렵게 공부해놓고 풀 수 있는 거는 한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용도 지역을 공부하게 되는데 용도 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시험 문제에 꽤 나오죠. 나오는데 그거 하나 맞추려면 한 30페이지 정도 내용을 들들 외워야 그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 30페이지 외우려면 뭐 하루 이틀 갖고 안 되죠. 그래서 뭐 한 달 이상 막 시간을 들여서 달달 외웠는데 결국은 한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쉬운 문제 다른 걸 더 시간 들여서 정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이지 굳이 이런 데다가 시간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출제 가능성 낮은 거 빼고 그다음에 가능성이 좀 있어도 공부할 양이 너무 많은 거,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거는 싹 빼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은 자주 출제되면서도 내용이 쉬운 거 그런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해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공부하면 합격 점수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과목은 공법은 어렵기 때문에 뭐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공법에서 뭐 90점 맞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공법은 기본 점수 확보하고 그다음에 중개사법이나 공시세법 이런 데서 점수를 좀 보충해 가지고 합격한다 이렇게 전략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거 빼고 쉬운 것만 해도 합격 점수는 다 나오는 거니까 일단 양은 벌려서는 안 된다. 이걸 공부하시면서 특별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핵심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정확하게 공부가 돼야 되는데 여기 정확한 공부라는 것은 일단 체계가 서야 돼요. 한 과목 전반에 관한 틀이 서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죠. 그리고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암기까지가 돼야만 이게 정확하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해는 했는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 풀 수가 없죠. 근데 아까 5년으로 돼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을 왜 5년으로 되는지 이해는 다 했는데 정작 그 5년인지 3년인지 그걸 기억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암기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물론 이해도 돼야 되고 근데 전반적인 틀이 서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외워놔가지고는 이 틀을 모르면 그 문제 풀 때 상당히 헷갈리게 되죠. 그런데 6개 법률이 있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에 있는 내용, 정비법에 있는 내용, 이게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도시개발법에서 그 내용을 달달 외웠는데 문제 풀 때 정비법에다가 적용해서 풀어버리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틀을 알고 그 내용이 그 외웠던 내용이 어디에서 뭐와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이다. 이게 전반적으로 틀이 딱 서야만 정확하게 공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체계를 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좀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해라는 것도 사실은 끝이 없는 거죠. 뭐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거는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뭐 공부를 해야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해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해 위주로 공부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학문을 연구하고 이런 거면 뭐 이해를 잘해야 되죠. 근데 시험은 짧은 주어진 시간 내에 그 필요한 사항을 다 정리해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 위주로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이해는 그냥 단어 뜻을 알을 정도, 무슨 말인지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한 거고, 중요한 것은 외워야 되는 겁니다. 외울 건 정확하게 외워야 되죠. 물론 이제 이해라면 외우기가 편해지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암기가 돼 있으면 이해하기가 또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되면 이제 그때 가서 틀이 서는 거죠. 그래서 일단 특히 부동산공법은 이 전반적인 틀을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과목이 틀을 세운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교재 뭐 여러 번 읽고 수업도 여러 번 듣고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전체 내용이 흘러가죠. 그래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어떤 식으로 연관되는지, 그 다음 내용과는 또 어떤 식으로 연관되는지 이런 틀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데, 처음부터 공부할 때 이 틀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좀 더 빠르게 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이 쓰고 나면 또 이제 외웠던 이런 내용들이 이 전반적인 틀 속에서 연결되면서 기억도 좀 더 명확해지고, 그다음에 헷갈리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되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체계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입문 과정에서는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 공법 전체의 틀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본서를 가지고 좀 더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암기라는 거는 누구나 외우면 까먹죠. 한 번 외웠는데 그게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 까먹죠. 그래서 외우는 게 힘들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외운다는 거는 결국은 뭐 반복을 하면 다 극복이 되는 겁니다. 좀 약간 이론적으로 좀 그 암기에 관련된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외워야 될 어떤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를 기억하려면 먼저 이 정보에 주의 집중을 해야 되죠. 주의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정보가 내 머릿속으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된 정보가 기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 기억이라는 게 있고 장기 기억이라는 게 있죠. 이 단기 기억은 잠깐 기억했다가 기억 속에 사라지는 건데 정말 단기입니다. 이게 제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연구된 성과인데, 보통 3초라고 합니다. 3초.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외웠는데 3초 있으면 까먹는 거죠. 너무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약간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14에다가 전화번호를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불러주는 번호를 이렇게 외우죠. 그리고 그 번호대로 따라서 그냥 버튼을 일일이 누르가면서 전화를 걸고 통화를 잠깐 하고 나서 끊고 나면 그 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정도로 금방 기억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이 결국은 이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건데, 그래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려면 중요한 게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반복하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런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 거는 필요할 때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끄집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기억의 인출이라 그러는데, 분명히 기억은 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 생각 안 나는 경우들 많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동창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서 생각하는 걸 포기하고 딴 거 하다 보면 느닷없이 생각날 때들이 있죠. 분명히 머릿속에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난 것 뿐이에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이제 생각해 놓은 건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잘 나죠. 그래서 필요할 때 그걸 그 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는 생각 안 나다가 시험장 끝나고 나와서 느닷없이 생각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공부해도 소용없는 거죠. 시험장에서 그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외워야 된다니까 이거 머릿속에 넣으려고 이때 막 그 집중적으로 반복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기억된 거를 자꾸 회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억이 뭔가 이렇게 외웠는데 그 단어 100개를 외웠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이게 금방 머릿속에서 사라지죠. 그래서 그 100개를 외웠던 게 50% 기억이 사라지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50% 기억이 없어지고 하루 정도 지나면 뭐 70%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그 기억 이 망각되는 속도가 점점 체감이 돼가지고 대략 한 달 정도 지나면 뭐 제로에 가까운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외웠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뭐 기억 자체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반복이 돼야 되죠. 근데 이때 반복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반복하느냐. 이걸 다 까먹고 한 달 지나가지고 새로만 반복하면 그 기억이 전부 다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외우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반복이 아니라 새로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한 코스 진행하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2달 걸리죠. 그리고 처음 들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할 때는 2달이 지나서 반복을 합니다. 이미 다 까먹고 새로 반복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새로 공부하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1년 내내 계속 공부하면서 그냥 새로움으로 공부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되고 이거를 외웠던 내용을 그 완전히 까먹기 전에 적어도 50% 이상의 기억이 상실되기 전에 다시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반복을 하게 되면 그 기억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처음에 외울 때 걸린 시간이 1시간을 걸려서 단어를 100개 외웠다 그러면 그 1시간 안에 다시 반복할 때는 이때 걸리는 시간은 뭐 10분도 채 안 걸려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하면서 기억이 다시 이전 상태로 그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반복된 정보는 망각되는 속도가 상당히 완만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50% 기억을 잊어버릴 때까지 1시간 걸렸던 게 한 번 반복한 것은 뭐 2-3시간 이상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까먹으니까 이것도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2-3시간 있다 반복 다시 해주면 이제 5-6시간 기억 유지가 되고 그 뒤에 다시 반복하면 뭐 하루 이상 또 기억 유지가 되고 그 하루 있다 다시 반복하면 2-3일은 또 기억 유지가 되고 2-3일 뒤에 다시 반복하면 일주일 이상 기억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뒤에 다시 반복해주면 뭐 2주, 3주 계속 이런 식으로 기억이 반복하면서 점점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반복을 하시면 많은 시간 안 들이고 이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어렵게 외워놓고 그냥 놔둬버리니까 다 까먹는 거죠. 근데 요 반복하는 타이밍만 잘 잡으면 요 반복한 시간 다 더해봐야 처음 외웠을 때 걸리는 시간보다 더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배분을 잘 해가지고 일정한 주기별로 반복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복습 같은 거를 이제 꾸준하게 잘 하시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진도가 나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한 챕터의 진도가 끝나면 그 챕터를 통해서 내가 공부한 게 뭔가 이걸 스크린 하듯이 광역도시계를 공부했고 도시공기 공부했고 뭐 이 계획 수립을 누가 하고 수립하는 절차 이런 걸 공부했구나 이런 식으로 스크린하는 방식으로 복습을 하시게 되면 그 기억이 좀 더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과정이 끝나고 다음 과정 때 또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많은 내용을 기억에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외우셔야 돼요. 객관식 시험은 암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기가 돼야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게 토대가 돼야 전반적인 틀이 서는 거기 때문에 외울 거는 외워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체계를 잘 세우는 것인데 공법은 특히나 체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전반적으로 어떤 틀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공법은
단어대로 부동산에 관한 공법이에요. 부동산은 다 아시는 얘기고, 그다음에 공법은 사법의 반대말이죠. 사법이라는 거는 개인들 간의 거래 관계, 뭐 이런 걸 규율하는 게 사법이고, 공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활동들이 있죠. 그거를 공익 목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공법인데, 이 부동산 공법은 그 법이 굉장히 많겠죠. 우리나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 한 2,000개 정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그 90%가 공법입니다. 공법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뭐 수도 없이 많은 이 공법들이 있는데, 그 전부가 시험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동산 관련된 그런 공법 규정들 중에서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6개 법률을 모아가지고 시험 과목으로 구성한,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학문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6개 법률인데,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이름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줄여서 부릅니다. 이거 보통 줄여서 부를 때 국토계획법 이렇게 줄여서 부르거나, 어떤 분들은 뭐 국계법 이렇게 부르는데, 용어 자체가 좀 드러나야 좀 이해가 빠르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국토계법 이렇게 줄여서 부르거나, 아니면 좀 더 줄여서 국토법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법 또는 국토계법 이렇게 말하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다음에 네 번째 건축법.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택법. 그리고 여섯 번째 농지법까지 6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보면 다 이제 개별 법률들이고, 각 법률마다 공부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그 핵심 내용 위주로 정확하게 공부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핵심은 이제 출제가 자주 되는 이런 사항이 이제 핵심이죠. 출제 비중을 보면 국토계획법이 30%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40문제 중에서 30%니까 12문제가 국토계획법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은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정비법 합해서 30%. 근데 비중은 항상 똑같이 나와가지고 도시개발법 6문제, 정비법 6문제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3개 법이 40%가 출제가 됩니다. 그중에 이제 건축법은 항상 2문제, 7문제, 주택법도 7문제, 농지법은 매년 2문제만 이렇게 출제가 됐죠. 출제 비중을 보면 농지법이 굉장히 약하죠. 국토계법은 그 문항수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일단 국토계법이 다른 법에 비해서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농지법은 중요도가 굉장히 약하죠. 농지법은 뭐 시간 내서 여기 따로 공부하기는 비중이 너무 약하죠. 뭐 2문제니까 그 농지법 전혀 안 해도 틀려봐야 2문제고, 농지법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맞출 수 있는 거 2문제밖에 안 되니까, 뭐 다 맞춰봐야 2문제, 다 틀려도 2문제 이거니까 당락에는 거의 뭐 영향이 없는 게 농지법입니다. 농지법도 그 출제되는 문항수에 비해서 공부할 양은 꽤 많아요.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 농지 이용, 농지 보존에 관한 내용까지 다 하다 보면 양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통 또 어려운 문제가 농지법에서 3문제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부해놓고 그 2문제 중에 하나 틀려버리면 결국은 한 문제 맞추게 되는 거죠.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한 문제 맞추는 거고, 농지법 전혀 안 했는데 하나 잘 찍어서 맞추면 그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 차이가 전혀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농지법은 당분간은 여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서는 간단하게 그 중요사항 위주로 정리를 할 거니까 농지법은 가볍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5개 법률 이게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국토계법이 12문제니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국토계법은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이 법이 다른 법의 토대가 됩니다. 이 국토계법의 틀을 알아야 도시개발법이 어떤 틀로 돼 있고 정비법이 어떤 틀로 돼 있는 건지, 또 이 국토계법에 있는 용어들을 잘 익혀놔야 건축법, 주택법에서 이 법에 나온 용어들이 계속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계법
틀을 먼저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국토개법부터 기본적인 전체적인 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토개법은 법 이름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죠. 국토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거냐. 그걸 위해서 계획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잘 만들어서 계획대로 이용하자라는 법이에요. 이용하는 거는 계획에 따라 이용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이 계획을 정하는 거죠. 계획. 그래서 국토개법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등 다양한 계획들이 있죠. 그 중에서 국토개법에서 말하는 이 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국토개법에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국토개법은 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있는 법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국토개법의 틀을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은 좀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